예, 드디어 이제 4부까지 왔습니다. 4부는 3차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장 내용은 3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제입니다. 본 장에서는 3차 산업혁명의 의의를 다루면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진화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3차 산업혁명을 이끈 주체로서 벤처 기업이 어떤 의미와 성격을 지니는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 키워드, 예를 들어 뭐 개인용 PC, 반도체 기술, 인터넷, 로봇, 생명공학,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9장에서는 3차 산업혁명기의 의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또 3차 산업혁명기를 이끈 핵심 키워드를 인지하고, 또 벤처 기업이 이 당시부터 급부상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이 본 장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 개념은 사실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개념으로 소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1970년대 이후 공장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혁명 시기를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져서 제3차 산업혁명에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1980년대 들어 우리가 이제 지식 정보화 혁명,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지식을 펼쳐내는 시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두 가지 맥락으로 공장 자동화로 인한 급격한 생산성 혁신을 3차로 놓을 거냐, 아니면 지식 정보화로 놓을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의견은 분분하긴 하지만 그 안에 공통 분모를 찾아서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 기술이나 자동화 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의 결합 또는 융합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확장되는 경우, 이런 시점을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과학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 것, 또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작은 공간이나 실험실에서 창업한 이후 벤처 기업들이 중요한 혁신의 주체로 등장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드라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의 융합, 또 과학 기술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등장,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벤처 기업들이 혁신의 주체로서의 등장, 이 세 가지 요소가 3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로 먼저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이제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하죠. 사실 PC의 보급은 1980년대에 들어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파스칼의 디지털 계산기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기계적 변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또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창안했고, 이를 토대로 애니악, 에드스탁 등이 등장을 했고, 유니박에 이어 이제 IBM에서 1981년도에 16비트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태동이 됐다, 발동을 걸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3차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 키워드는 반도체 기술의 개발입니다.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고 직접 회로가 개발되고, 이를 통해 60년대부터 이제 반도체 산업이 본격화되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의 전신 제일모직에서 이제 섬유 관련된 업을 하다가 이병철 회장께서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뛰어들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우리 삼성전자를 이끌 수 있던 원동력이 이런 반도체 기술의 발달과 궤를 같이 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본격적으로 3차 산업혁명의 태동을 알린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의 대중화라는 것이죠.
원래 이제 군대에서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르파넷에서 유래가 되고 또 전자우편이 등장하고 표준 프로토콜이 채택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HTTP 그리고 컴퓨터 언어인 HTML이 개발되고 또 월드 와이드 웹 WWW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등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이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지식과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하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3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원동력이 인터넷의 대중화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상용화 역시도 3차 산업혁명을 알리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굉장히 또 새로운 개념의 로봇이 진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기 이전에는 이런 산업용 로봇이 점차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또 우리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질병 치료를 보다 용이하게 해줬고 점점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이 이제는 복제 기술까지 만들어지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주체로 벤처기업이 등장하면서 창조적 재능, 고도의 전문성,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여 대기업에서는 진입하기 힘든 차별화된 신규 산업에 도전하고 있고 이런 벤처기업 그리고 벤처기업가가 3차 산업혁명에 어떤 불씨를 크게 지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2019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커머스 쿠팡 있죠. 사실 두 번째로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옐로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여 개의 스타트업 연합 모델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여러 부정적인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기업 사례만 보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기업명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LMF 코스메틱을 화장품 회사로 유명한 회사일까 세 번째로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여러분 온라인 게임 많이 하시죠? 네, 배틀그라운드 배구를 만든 크래프톤이 4호로 또 우리 토스 많이 쓰시죠? 자산을 관리하고 인터넷 금융업인 비바 리퍼블리카 그리고 배달앱의 대명사 우아한 형제들 또 5호, 6호로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옐로우 모바일하고 우아한 형제들은 이 유니콘 기업에 선정은 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여러 이유로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7호는 이제 야놀자 숙박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또 유메프, 또 지피클럽은 우리 이제 이것도 화장품 이 회사도 화장품 회사인데 특히 이제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무신사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사이트가 한 고등학생이 만든 사이트가 이제 엄청 커져서 이제 의류업의 대명사가 되었죠. 또 바이오 기업인 에이프로젠 현재 까지 11개 기업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리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2개사밖에 없었지만은 계속 많아져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5위 규모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3차 산업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9장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10장은 이렇게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발현됐는지 그 고찰 내용 중심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장에서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고찰할 텐데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공급 과잉의 시대입니다. 사실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 공장에서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효과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찍어내기, 만들어내기 바빴다는 것이죠. 하지만 3차 산업혁명 시대부터는 경쟁이라는 것들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생산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산업 환경이 있고, 이때 필요한 혁신을 피터 드러커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급 과잉 시대의 혁신과 융합이라는 제목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80년대 이후 IT 기술과 전통 기술이 융합하는 효과로 생산 공정 혁신과 글로벌화가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하게 됐다는 것이죠.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역할들이 뜨고 더 나아가 이제 수출 경쟁이 본격화되었죠. 이어서 기술 혁신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도 있다 학습을 할 텐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토대로 이제 특정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 우위의 개념이 굉장히 중시되었다는 것이죠. 왜? 공급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니의 이론을 VRIO라는 이론을 토대로 공급 과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경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대를 대표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다이슨의 제임스 다이스 등 이런 대표적인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학습 목표는 3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의 특징은 어떠한지, 또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원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가들은 어떤 특성을, 성공한 기업가들은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1985년도에 자신의 저서에서 7가지 혁신의 원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혁신의 원천은 크게 2가지 테마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업 또는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회가 있거나, 반면에 외부의 사회적, 지적 환경의 변화로 발생되는 기회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목록만 간단하게 보면, 먼저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은 기대하지 않은 사건의 발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상치 않은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현상과 당위 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과 당연히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과의 차이에서 불일치해서 또 혁신이 발생하고, 또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 프로세스 안에서도 혁신이 발생되고, 산업과 시장 규모의 구조의 변화에서도 혁신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업 또는 산업 내에 혁신이 원천이라 한다면, 반면에 외부에 있는 것,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인지 분위기 및 의미의 변화, 과학 또는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혁신의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터 드러커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급 과잉의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체계적 목적 지향적 혁신은
방금 소개해드린 7가지 혁신 기회의 원천들로부터 검토하고 기회 분석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또 혁신은 개념 및 인식 활동으로 외부에 나가서 보고 질문하고 경청해야 된다.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안에서만 혁신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즉 목표가 너무 어렵거나 헤비하거나 지향점이 너무 높다라면은 혁신이 오히려 더뎌진다라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맥락으로 혁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게 시작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혁신이 나올 수 있다. 또 성공적인 혁신을 하려면 설정한 목표를 주도권으로 잡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반면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3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독창적인 혁신을 하려는 것. 그냥 무조건 변화시키면 된다라는 변화의 강박관념에만 매달려서 될 건 아니다.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분산 다각화는 지양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하라는 얘기죠. 또 너무 지나친 먼 미래의 혁신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는 하나의 몽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이제 포드 자동차의 T형 자동차인데요. 사실 포드 자동차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자동차 기업의 어떤 혁신을 대대적으로 이룬 기업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가격이 책정돼 있고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커스터마이징, 맞춤형으로 자동차가 제공이 되었는데 헨리 포드가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시킬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산 라인을 표준화하고 부품을 통일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맞췄죠. 하지만 이런 초기에 이런 포드 자동차의 성공은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 변화하고 트렌드는 계속 진화하면서 이 포드의 검은색 T형 자동차는 표준화만 맞췄고 대량 생산에만 포커싱이 되어서 초기에는 성공을 이뤘지만 향후에 공급 과잉 시대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 공급 과잉 시대에 기업 가능성 두 번째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혁신과 융합입니다. 공급 과잉 경제의 도래와 파장이라는 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 속에 빠진 세계 경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공급 과잉이 주된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공급 과잉이 많아졌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80년대 이후 정보통신의 기술 혁신으로 이런 것들이 전통 산업과 융합되면서 개도국이 급상하고 글로벌화가 진행됩니다. 즉 기존에는 소위 소수의 선진국이 생산을 주도했다라면은 80년대 들어서는 이런 IT 기술의 발달로 개도국들이 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갖고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특정한 지역에서의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의 생산품이 수시로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은 제품의 가격 하락 및 수요 측면에서 구조적인 소비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소비 위축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고령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치열한 수출 경쟁으로
소비 위축과 수익성이 감소됐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수출 경쟁이 많아지면 가격의 마진폭을 줄이면서 시장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비 위축과 수익성 감소가 동반되어 경기 침체가 악순환이 되는 이런 공급 과잉 시대가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급 과잉 시대의 대안으로는 먼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IT, ICT 기술, 또 생명공학, BT 기술이 등의 유망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산업군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혁신적인 기술이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 수요 창출로 공급 과잉과 저성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술 혁신만으로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 간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공급 과잉 시대를 탈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공급 과잉 시대의 기업가 정신 세 번째 특징은 오픈 이노베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방형 혁신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혁신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어떤 암울한 연구실에서 모든 것들을 감추고 어느 순간 세상에 딱 출시하는 것이 혁신이었는데 지금은 오픈, 개방해 놓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수령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뭐 상식 차원에서 몇 개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초의 특허 등록이 이제 다색 직물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최초의 특허법이 명문화된 나라가 영국인데 그 내용인즉슨 호킨스 마무엘에 의해서 포타슘 제조법이 최초로 특허법으로 명문화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 일반 상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식 재산권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오픈 이노베이션이 촉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외부의 혁신을 촉진하고 내부의 혁신을 외부 자원과 연계시키고 또 시장을 확대하게 목적성을 갖고 내외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부의 어떤 역량과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면서 이제 열린 상태로 혁신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강조되었냐?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핵심 역량, 즉 전문성과 독점성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생산하는 것, 표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뭔가 시장에서 선도하려면은 우리 회사만이, 우리 조직만이 가진 뭔가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문성과 독점성이라는 것이죠. 또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시장 포화 상태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각계 전투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상생하면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의 비즈니스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생산,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개인 발명가에 의한 혁신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또 벤처 캐피탈 시장을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런 개인 소수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됨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9세기의 기업가 정신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앙트레프레너, 기업가적 역량을 지닌 소수의 기업가에 의해서 오퍼레이팅 됐다라면은 21세기의 기업가 정신은 이제 개인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을 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혁신에서는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다라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공급 과잉 시대의 기업가 정신의 특징 네 번째를 보면은 자원 경쟁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어떤 대체안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대처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을 많이 하면 시장은 개척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시장이 형성됐지만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때로는 협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을 시장의 관점과 기술의 관점으로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들여다보면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경쟁 의도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고객의 욕구에 다양하다. 기술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기술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니는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것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기업이 같은 환경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업들보다 월등한 경영 성과를 가져오는 말 그대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VRIO라는 분석 도구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경제적 가치, 희소성, 모방 가능성, 조직적 역량을 한번 고찰을 해서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요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빛낸 기업가의 특성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애플의 스티브 잡스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에 애플을 본격적으로 창업하면서 혼자 창업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테크니션 워지니아가 공동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 1, 2 이런 퍼스널 컴퓨터를 출시하면서 80년에 기업 공개를 하게 됐고요. 또 뭐 우리 스티브 잡스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이 혁신성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제품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혁신성이 바로 우리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빛낸 스티브 잡스의 뛰어난 기업가적 역량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구글을 설립한 레리 페이지. 창업은 했지만 현재 이제 에릭 슈미트 등 이런 대외적인 기업 활동을 주의해 나가는 경영자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이 레리 페이지의 도전 정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야망이 없기 때문이고 벤처기업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2011년에 최고 경영자로 복귀하고 그 후에 200여 개의 기업을 지속적으로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명을 지주회사인 알파벳으로 바꾸면서 여기 이렇게 기재해 놓은 대로 기업용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딥마인드, 또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DNA 리서치, 또 헬스케어와 바이오를 담당하는 칼리코, 또 모바일 광고 등을 담당하는 구글 등등 여러 회사를 인수 합병하면서 구글을 이제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낸 레리 페이지죠. 세 번째로 보시고 있는 인물이 이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존은 세계 최초의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서점을 개척했죠. 그것이 커져서 세계의 인터넷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런 용어를 등장시킨 장본입니다. 고객에게 집착하라, 데이터에 집착하라. 그래서 The Everything Stores에서 제프이즘이라고 명명하면서 고객 중심을 넘어 고객에게 집착하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프이즘에서 고객에 집착하라, 데이터에 집착하라라고 말하는 제프이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보시는 것처럼 지식을 높이는 데 집중해라. 즉 고객과 데이터에 집중하려면 지식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항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먼저 줄 수 있도록 하라.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해라. 즉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의 메시지에 집중해라. 또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일해라.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라고 이제 제프이즘에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 휴리스틱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 강의의 1장 혹은 2장에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프 베조스의 휴리스틱은 그 어떤 경영자의 휴리스틱보다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휴리스틱 발견법이라고 불리는데 불충분한 시간이나 정보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 짐작이라는 것이죠. 뭐 길게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린 짐작, 추측법, 발견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린 짐작은 그냥 나의 촉과 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휴리스틱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 지식 등이 내재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리스틱은 기업가 정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업가적 자질이고 이 제프 베조스의 휴리스틱은 그간 아주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휴리스틱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소개한 이제 고객에게 집착하라, 데이터에 집착하라는 제프이즘에 근거했다라는 것이죠. 예, 또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CEO로서도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언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동생인 킴벌과 공동 창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투라고 온라인 지역 안내 콘텐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자 컴팩에 3억 7천만 달러에 매각을 하면서 이때 목돈을 지게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 페이팔 잘 아시죠? 온라인 결제 시장의 전 세계 아마 한 60%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겁니다. 그 전신인 엑스닷컴을 창업하고 또 이베이에 15억 달러라는 거금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종잣돈을 토대로 지금 세상에 혁신을 일구고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내고 있죠. 뭐 테슬라의 전기차, 두말할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또 우주왕복선 스페이스X, 또 태양광, 솔라시티 등을 창업하면서 창조적 파괴의 1등 주자로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다이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그렇죠.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다이슨 아니겠습니까? 이 다이슨도 대단한 혁신 기업입니다. 이 제임스 다이슨은 이제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 번 시도를 해서 겨우 한번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의 패턴이 뭘로 이어집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 또 헤어드라이어 등 다양한 혁신 제품을 생활 가전을 만들면서 우리 다이슨 하면은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기업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장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빛낸 이제 기업가의 특성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계속해서 4부 3차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에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의 주요 내용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었고 또 이 시대의 주요한 경영 전략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3부에서 2차 산업혁명에서와 연계된 내용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에서 3부인 2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부족하게 설명된 부분은 이 안에서 보완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장에서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의 발현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가 정신 하면은 창업가 정신만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이다. 하지만 이 3차 산업혁명 시대 후반부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가 정신들이 대두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기업가 정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코퍼레이트 앙트레프레너십,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이름으로 굳이 내가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가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때로는 사내 벤처로 분리 독립까지 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본 챕터를 통해서는 급진적 혁신, 점진적 혁신 등 여러 혁신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기업, 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부쩍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그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사회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과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속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번 창업을 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창업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학습이 지속화되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연속적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데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글로벌 기업가 정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만을 타겟으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창업보다는 글로벌 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글로벌화에 대한 이해, 또 그것에 관련된 기업가 정신을 본 장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 3차 산업혁명을 이끈 여러 가지 중요한 경영 이론들을 사례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장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의 유형별 내용을 소개하도록 함이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또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되는 경영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본장의 학습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사내 기업가 정신입니다. 먼저 그 핵심 요소를 보면 공격적인 경쟁 행동과 혁신, 위험 감수, 경쟁 우위 위치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민첩하게 식별하고 유리한 위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을 사내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지향성, 기업가적 지향성을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그때 우리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이런 요소들이 사내 기업가 정신에서도 요구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사내 기업가 정신이 구현돼서 시장에서 유리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보다 이제 이론적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사내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독립적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 내에서 발현되는 기업가 정신이다. 또 사내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 존재에 따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죠. 사내 벤처와 전략 혁신을 기업가적 활동의 주된 대상으로 포함하고 사고 방식을 토대로 행동이 수반되는 활동이다. 즉, 한 기업가가 기업 내의 구성원들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을 갖고 조직 내에서 사내 벤처를 꾸리려 하거나
혹은 이렇게 형식을 갖춘 산하의 벤처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쇄신, 우리 회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전략을 기업가 정신으로 쇄신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개념 지을 수 있겠죠. 핵심 특성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래지향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내 기업가 정신은 이렇게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모델로 구현이 됩니다. 조직의 유형이 좀 분산된 조직이냐, 집중된 조직이냐, 그리고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임시적이냐, 전용 자원이 있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조력자, 생산자, 기회주의자, 옹호자로 사내 기업가 정신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기회주의자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조직의 유형은 분산되어 있는 형태고 또 자원 배분 권한도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별도의 재원이나 전담 조직 없이 기회를 포착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 이게 바로 기회주의자적 사내 기업가 정신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좀 많이 열악하죠? 하지만 열악하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기회를 파악해서 그 안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직의 유형은 분산되어 있지만 전용 재원이 있을 경우 우리를 이를 조력자 모델이다라고 말합니다. 별도의 조직은 없지만 최초의 아이디어 개발부터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별도의 조직은 없지만 전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형성되어 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조력자의 형태고요. 옹호자의 형태는 조직 유형은 집중화된 조직이지만 재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전담해서 수행하는 할 수는 있지만 재원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생산자 모델은 조직 유형도 집중화되어 있고 전용 자원도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이제 생산자인데 사실 모든 기업이 이 생산자적 포지션으로 사내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고자 하는 지향성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조직의 어떤 규모의 문제, 자원의 어떤 한계성의 문제를 통해 이를 적절히 배분하면서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에서 또 바라봐야 될 내용이 바로 혁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급진적 혁신과 이제 점진적 혁신, Radical Innovation과 Incremental Innovation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는 그 타이틀에 맞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급진적 혁신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단계일 것이며 경영상의 프로세스 전후 관계에 있어서 또는 가시적인 절차의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아주 말 그대로 급변하는 혁신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급진적 혁신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 먼저 기존의 사업 모델이나 기술 그리고 사회와 시장에 대하여 변화하고 파괴적으로 나타난다. 기존에 뭔가 있었지만 이를 파괴하고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가 스마트폰의 등장도 급진적 혁신 아니었겠습니까? 기존의 전화기, 피처폰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존의 사업 모델, 기술, 시장, 사회 이를 변화시키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전체적인 혁신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입니다. 또 급진적 혁신의 특징으로는 점진적 혁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한 큐에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한 큐에 해결해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기차 사실 우리 환경 오염 문제에 관련돼서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 해결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전기차가 등장함으로써 내연차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vehicle 운송 수단이지만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전기차의 등장은 급진적 혁신의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죠.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기존의 과학 기술과 발전 융합하면서 나타난다. 그렇죠. 이런 급진적 혁신은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와 굉장히 관련된 민첩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혁신을 촉진하고 조장하는 핵심은 조직적 행동, 속도와 수익성 있는 기업, 행동, 그리고 기업, 그리고 사회 이익이 크게 발생하도록 새로운 기술의 시스템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허용이 포함되고 기술적 성과, 제품, 서비스, 시장 프로세스 등이다. 그래서 이런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은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이를 운영할 기업이 있어야 되고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 삼박자가 두루 갖춰졌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급진적 혁신이 촉발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incremental innovation, 점진적 혁신이라고 하죠. 순차적으로 변하는 것, 현재의 기술을 간단하게 응용 혹은 약간의 개선을 통해 발생되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죠. 기술 시스템의 개선 또는 급진적인 기술 혁신 이후에 이뤄지는 보완적 혁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차적으로 급진적인 혁신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급변한 혁신이다 보니까 그 안에 발생되는 수많은 보충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 보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 설계와 공정 설계가 밀접하게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 경험을 가진 현장의 기술자들의 비공식적인 연구 개발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 측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점진적 기술 혁신은 주요 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점진적 혁신은 사용자, 우리가 이제 유저 프렌들리라고 그러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더 프렌들리, 친근하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을 파악하면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죠. 우리 뭐 스마트폰, 카메라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 또 버튼에 관한 부분 등등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 사용자의 변화, 니즈에 목격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진적 혁신은 상호 연결되고 시스템 깊숙이 배어있는 신념을 변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반면에 점진적 혁신은 고립적이고 느슨하게 연결된 신념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한 방향으로의 성장과 안정성을 지닌 환경에 적합하다. 이 두 가지가 급진적이고 점진적 혁신의 개념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진적 혁신은 또 어떻게 구분되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로 점진적 혁신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우리가 혁신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결과물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혁신도 점진적 혁신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품의 사용이나 생산에 있어 재활용, 물품의 부분적 대체와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의 내규 혹은 업무 절차 및 경영 절차의 관수와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정한 기업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기업의 어떤 내규나 행정 절차, 뭐 업무 효율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물이 이런 것들이 이미 프로세스 혁신성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결과물이 이렇게 표출됐으면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운영 혁신은 제품의 재설계 방법 및 작업 계획, 방식의 변경, 작업수, 신뢰성과 품질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에서는 구성원들의 복지, 직장 만족, 구성원들의 업무 개선과 조직 내 인간관계 이런 것들,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 조직 내에서의 정성적인 부분들
운영 혁신으로 다가와 우리는에게 그 결과물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품 혁신만이 중요하지 않다. 제품 혁신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품 혁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와 운영 혁신, 조직 내부 혁신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혁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도 혁신이 있어야 된다. 하위 시스템의 통합으로 부가적이고 유연한 능력과 장비를 위하여 생산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객 만족, 서비스 개선, 고객 불만 사항과 신속한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친화적으로 다가왔을 때 점진적 혁신은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관점에서 우리 혁신을 들여다보면 또 기술 혁신과 관리 혁신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 혁신 어떤 개념 정의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의 기술 체계 및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여 기업의 기본적인 작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 또는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의 도입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즉, 기술 혁신이 발생되려면 조직 내에서 내재화되어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또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를 투입하면서 기술 혁신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기술 혁신과 유사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발명, 모방 이런 표현들을 좀 씁니다. 근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구분해 보면 발명이라는 것은 특허법에서 발명을 특정 도구나 지식 및 공정의 새로운 창안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명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모방이라는 것은 원상과 비슷한 모상을 만들어내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선도적인 기업의 제품을 따라한다든지 또 이런 것도 모방입니다. 모방하는 기업은 대부분 기술 혁신을 이뤄낸 기업보다 낮은 비용을 투자해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하지만 이런 모방의 문제점은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혁신의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모방은 학습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은 최종 결과물로서 모방을 갖는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고 당연히 법으로 규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기술 혁신에 이어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관리 혁신이 있습니다.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스 혁신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조직을 관리하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 관리 부분을 감소시켜 성과를 향상시킨다. 즉 기술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거나 생산 과정이나 운영에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 혁신이라면 관리는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효율성을 최소화시켜서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 성과를 높이는 것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관리 혁신에는 크게 조직 혁신과 인사 혁신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직 혁신은 이런 개념이에요. 조직 계층의 단축 또는 의사소통 경로의 단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 우위를 높인다. 반면에 인사혁신은 인사제도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성과와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래서 조직은 조직 시스템, 계층 구조, 팀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고 인사혁신은 이제 인사제도, 뭐 승진제도, 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관리의 혁신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사조직학에서 배우는 이제 주요 학문적 내용이 되겠죠. 예, 네 번째로 볼 것은
우리 사내기업가 정신을 발현한 사례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3M입니다. 3M. 우리 3M은 원래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에서 MMM,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 탄광 기업이었습니다. 마이닝. 근데 이 3M은 우리가 많이 쓰는 포스트잇, 이것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 포스트잇이 또 어떻게 개발됐냐? 이 3M에서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접착제를 처음에 개발했는데, 아무래도 이 접착제를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져서 접착력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럼 잘못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잘못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만들죠. 근데 3M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창립자 이름을 딴 맥라이트 원칙. 이 맥라이트 원칙의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 실패란 없다. 이런 맥라이트 원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 사이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못 만든 접착제를 어떻게 한번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트프라이 스펜서 실버라는 직원이, 그래 어떻게 한번 써볼까? 종이 한번 발라볼까? 때마침 사무실에 같이 쓰던 직원이 자리를 비웁니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메모를 남겨서 그 직원 책상에 붙여놨더니 메모지가 날아감이 없이 유용하게 쓰이더라. 아하, 이걸 한번 비즈니스 아이템을 만들어보자 만들어진 게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포스트잇은 계속 지속적인 혁신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월스트리트에서 뽑은 혁신적인 기업 1위, 포춘지가 극찬한 존경받는 기업 등등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3M에서는 또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는데 부트레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무엇이냐? 업무 시간 중에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15%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율성, 그리고 한 개인의 창의성, 더 나아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는 혁신적으로 이어져서 3M을 사내 기업가 정신이 풍부한 회사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로 최근 많이 강조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우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인데요.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은 수익을 가져오는 기회에 대한 확인, 평가, 탐색이다. 그러니까 수익을 좀 중시한다는 것이죠. 이 수익이 도대체 어떤 기회에서 올 것이냐. 반면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 가져오는 기회에 대한 확인, 평가, 탐색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영리만을 추구하기보다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형태로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CSR이라는 개념에서 CSV라는 개념이 또 강조되었고, 요즘에는 ESG라는 또 개념들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지배구조. 이 세 가지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고, 기업의 어떤 핵심 역량을 파악하게 된다. 어쨌든 간에 이와 별도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최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구분해서 보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당연히 수익 창출이 최우선 되겠죠. 하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성과에 대한 측정은 재무적 성과인 반면에 이 비즈니스 조직보다는 덜 표준화된 성과 측정, 즉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했냐,
보급했냐, 파급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재무적 성과만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다. 또 자원에 있어서는 재무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확보 능력을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에는 중시했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는 재무 자원을 동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에 대한 허용성, 개방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면 과정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고 기업가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과정에 초점을 둔 정의는 비영리 조직의 설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조직 구조, 또 사회적 목적을 위한 혁신 행동,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이런 것들은 다 모두 과정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게 된다,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가에 초점을 둔 정의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투자를 하는 아소카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를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혁신적 해결 방안을 가진 개인들로 규명하고 있다. 또 유사하게 사회적 기업가에게 투자하는 스콜 파운데이션에서도 사회적 기업가를 사회적 변화 담당자로 그리고 인본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는 혁신의 개척자로 보고 있다라는 게 큰 차이죠. 즉 과정에 초점을 둔 정의는 조직 구조, 혁신 행동, 가치 창출 활동. 반면에 기업가에 초점을 둔 정의는 한 개인의 역할, 혁신을 해결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혁신을 개척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은 뭐 학자들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거냐? 혁신을 추구한다. 근데 그 혁신의 결과물은 뭐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라는 맥락에서 구성 요인은 학자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했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려면 사회적 기업의 개념 그리고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우리가 많은 경우 사회적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냉소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냉소와 부정성은 다소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활동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기구, 뭐 NGO라든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인지라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을 활동을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형태입니까? 창출된 수익은 사회에 부합되는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발생된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을 평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리와 비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여러 공공기관이나 단체, 국제기구마다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맥락만 살펴보면 OECD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고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또 드레이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개념은 여기에
또 하나의 좀 색다른 부분이 있죠.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누구에게?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라는 결과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취약계층을 일터로, 본인의 일터로 불러들일 때 우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등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제3섹터라는 용어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비영리 민간 부분을 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섹터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 예산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시장 실패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관료 조직의 경직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지 영역의 접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3섹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혹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붓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들 그 안에서 어떤 관료적 경직성이 있고 그 안에서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계층을 직접 사회적 기업이 발굴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섹터라는 용어로서도 사회적 기업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법률적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싱글맘들에게 뭐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건 일자리 제공형과도 같이 제시돼야 되겠네요.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 또 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또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혼합해서 줄 수도 있겠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형태, 낙후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또 기타 환경, 문화, 예술 등 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유형으로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가의 개념 및 특성을 보면 성공하는 기업가가 갖춰야 될 6가지 자질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좀 본스테인이라는 학자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는 뭐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가들에게 갖춰야 될 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기 교정의 의지, 스스로 바꿔가자 하는 의지인 거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내적 통제 소재라는 표현을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 업적 공유 의지, 자신의 이른 업적을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한 동료들과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하려는 의지를 말하겠죠. 또 기존 틀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 기존 조직의 운영 방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것이죠. 또 영역을 넘나들고자 하는 의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활동을 수행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시켜 현실적인 해답을 끌어내고자 하는 의지, 또 조용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이목을 끌지 않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조용히 수년간 노력에 매진하고자 하는 의지. 우리가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자신의 실적과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 소개하기에 앞선다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굳건한 도덕성. 이 부분이 사실은 기업가들에게도 많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기업가의 본질적 특성인 도덕성. 이게 점점 우리 이제 기업가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떤 사회의 주도 계층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더불어 굳건한 윤리 의식, 도덕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성공한 사회적 기업가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10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내용은 화면에도 있고 교재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억압적 이데올로기나 통제된 훈련 방식을 거부하고 또 혁신, 자원, 기회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또 혁신과 통찰의 내용을 가까이 공유하며 과감하게 일에 뛰어들고 또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는 결단력을 보이고 성실성과 변화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매우 열심히 가르치고 또 좋은 쪽으로 참을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관료제에서는 일을 잘못하는데 이 관료제 문제는 조직이 커지면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이며 비대해진 조직이 관료적으로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성공한 사회적 기업가의 특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줄여서 CS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대비되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진보된 개념으로 CSV라는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공유가치 창출이죠. 우리말로 하면 개념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생산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윤리, 법,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의 위험 감수와 기회 포착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으로 정의된다. 좀 말이 어렵죠? 이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이 말 그대로 생산하고 영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발생된 어떤 특정 결과물을 그 사회에 환원하거나 또 기업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CSR은 여러 가지 이제 단점 혹은 미흡점이 좀 목격이 됩니다. 이에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이 CSV를 제시합니다. 먼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정리된 표현을 한번 보면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 실현과 함께 가치 사실의 혁신과 지역사회 클러스터 형성 등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제가 조금 구분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R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업이 어떤 책임의식을 다하는 것, 즉 때로는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부를 통해 돕는 것.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CSR의 개념인데 CSR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에 CSR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인 즉슨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이 수익이 발생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각에서는 기업이 그렇게 해서 발생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 좋은데 그 발생 과정에서 그 활동 과정에서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과 제도를 때로는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을 발생했다라면은 그래서 사회에 환원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과정상의 문제,
문제를 CSR의 문제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영속적이지 못한 문제, 가정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마이클 포터는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창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업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가운데 아마 인력이 요구될 거고 각종 자원이 요구될 텐데 그 지역사회와의 기여와 공헌을 하면서 그 과정상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네슬레라는 회사에서 이제 커피를 우리에게 판매를 하는데 알고 보니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더 미성년자 아이들을 인력으로 고용을 해서 학교를 안 보내고 그들이 만든 커피를 판매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춰서 또 네슬레는 우리에게 판매하고 발생된 수익을 사회에 환원했더라 라고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네슬레의 커피가 만들어진 과정은 굉장히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부족함이 목격되더라 해서 막 네슬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슬레가 한 의사결정이 뭡니까? 그 지역에 커피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 미성년자들에게는 교육을 제공하고 또 성인들에게는 커피를 더 잘 재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더 생산성도 높이고 또 그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공헌도 하면서, 즉 방금 제가 개념으로 설명드린 경제적 이익 실현과 함께 가치 사실의 혁신과 지역사회 클러스터 형성 등 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 그들이 생산한 커피의 어떤 퀄리티, 품질, 그다음에 생산성이 더 높아지더라라는 개념이 이 CSV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CSV의 개념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CSV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연속적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erial Entrepreneur라고 그러죠. 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업 또는 기업가적 혁신 활동을 일회성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 과정으로 행하는 사람을 연속적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스티브 잡스도 이제 시리얼 앙트레프레너가 되겠죠. 애플을 창업했다가 또 우리 좀 이 사회로부터 쫓겨나자 픽사를 창업하고 다시 애플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창업을 해본 사람은 창업의 어떤 쾌감, 성취감을 목격하면서 계속 혁신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앙트레프레너, 시리얼 앙트레프레너, 연속적 기업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신진 기업가는 최초로 기업을 운영한 기업가, 포트폴리오 기업가는 이제 창업 기업을 동시에 여러 개 운영하는 기업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리얼 앙트레프레너는 지속적으로 수차례 창업을 할 경험한 기업가,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리얼 앙트레프레너의 유형은 창업 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이익을 통해 재창업을 하는 경우, 일론 머스크,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기업을 설립하고 매각 대금을 통해 또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고, 지금 그래서 테슬라까지 왔죠. 창업 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 또는 퇴사하여 얻은 이익으로 다른 창업 기업가에게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우리가 엔젤 투자 혹은 요즘에는 창업 투자 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창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연속적 기업가에 해당된다. 또 창업 기업이 실패하여 이를 정리하고 재창업하는 경우도 연속 기업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창업 기업가는 그럼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말 그대로
이 고된 창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혁신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진취적 행동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 민첩성이 있고 또 창업 과정과 창업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몇 차례 해봤기 때문에. 또 업무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창업을 많이 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하우고 또 연속기업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고객 지향성 등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즉 고객이 뭘 바라는지 쉽게 캐치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또 연속적 기업가는 이제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사실 상당수 연속적 창업가는 기회형 창업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생계형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형 창업은 본인의 어떤 뛰어난 기업가적 감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창업하는 것이죠. 반면에 생계형 창업가인 연속적 창업가는 이거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또다시 이걸 한번 해봐. 생계를 위해 창업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회형 창업과 연속적 생계형 창업인데, 어쨌든 간에 이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기회형 창업가가 되는 것이 나의 상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서도 학습한 대로 기회를 어떻게 하면 창출하고 활용하고 발현할 것인가의 관점,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업의 성공 요인, 사실은 뭐 창업의 성공 요인에 관련된 이슈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뭐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정리된 개념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의 창업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간혹 저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이디어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를 구체화하는 말 그대로 정리된 문서가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 표출하더라. 그런 사람들 이제 사업 창업 계획이 없는 거죠. 없다는 얘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창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 창업 계획은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에 따라서 업무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조직 구성원의 관계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창업가가 어떤 마인드셋과 어떤 애티튜드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된다. 또 아이템 선정과 기술력, 중요한 사업 내용이죠. 왜 그 아이템을 선정했고 시장에서 그 아이템이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업가의 고유한 이해, 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되고, 재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좋은 사업 계획과 창업가의 역량을 판단하고 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루트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많은 노력을 통해 이제 이 루트를 뚫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야겠죠. 또 마케팅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창업을 성공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창업에 실패하는 요인 혹은 실패하는 경우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죠. 소유 구조가 바뀜으로써 그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창업의 실패 요인이 되죠.
또 공식적인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 관계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도, 경매 처분, 그다음에 법정 관리 이런 것들도 공식적인 파산의 형태로 창업을 실패하게끔 하고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사업을 처분하는 것. 지금 창업은 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하느니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과정에서 사업을 처분할 때 창업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실패. 이것도 창업 실패 요인이 되죠. 뭐 후속 제품이 출시되지 않거나 또 혁신에 실패해서 수익 창출이 더 이상 되지 않거나 시장에서 사장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우리나라의 이런 창업을 지원하는 즉 특히 제도전을 격려하거나 재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관과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뭐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고 화면으로 대체하거나 교재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또 이런 제도나 기관들에 대한 활용 능력도 기업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가적 역량입니다. 그냥 내 아이템이 그리고 나는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좋으니 나는 창업에 성공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때로는 좀 너무 오만 혹은 자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주행하고 있지만 내가 정주행하는 길목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올 수도 있고 상대편에서 나로 하여금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외적 지원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나는 문제없이 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경로에서 발생된 사고를 어떻게 외부적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이해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청부터 미래부까지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또 데이터 서칭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확인해 보시면 창업가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해외에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간략하게 타이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제도 파산법, 재기지원제도 파산법에 기반을 두고 파산법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질서 있고 형편에 맞게 변제를 해주겠다. 또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출발시키기 위해서 이 파산법이 제정돼서 아마 이제 외국 평가자들이 미국에서의 이런 재지원 제도가 굉장히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면은 파산법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지원해주고 있다. 또 일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7종류의 재창업 주요 지원 제도가 있어서 사실 창업은 한 번에 성공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든든한 방패 보호막이 있다라면은 연쇄 창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보는 내용은 이제 글로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기업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기반으로 하기보다도 외부의 어떤 다양한 네트워크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창업 혹은 기업 활동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그 출현 원인에 대해서는 물류 시스템의 신기술 도입으로 효율성이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초연결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래 비용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절감된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글로벌화의 동인이 되는 것은 이제 매출의 초점에 맞은 상업적, 비상업적 동인이 있고 기업의 범위 분석을 통한 수직적, 수평적 동인이 있으며 내수 시장의 포화 상태에 따른 성장 지향의 동인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의 목표를 반영한 동인 이렇게 네 가지 동인이 있다는 것이죠. 즉 매출,
더 많은 매출을 꾸리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겠다. 또 기업 범위, 우리 회사가 더 크게 익스펜션 확대를 해야겠다. 또 내수 시장의 포화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발굴, 그리고 기업의 해외 시장 자체가 기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화의 동인이 되겠죠. 예, 글로벌 기업가 정신은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가의 혁신적이고 진취적이고 위험 감수적인 행동의 결합이다. 그래서 사실 기업가 정신이 사내 기업가 정신이든 일반 기업가 정신이든 뭐 연쇄적 혹은 글로벌 기업가 정신이든 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은 항상 공통 분모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예,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는 방금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의 구성 개념과 좀 유사합니다. 혁신성은 창의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조직 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혁신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또 민첩성은 환경 변화에 따라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즉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민첩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진취성은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 즉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즉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바로 진취성이라는 것이죠. 위험 감수성은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것에 왜 위험이 없겠습니까? 그 나라 법, 제도, 문화를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 안에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포착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되는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벤처기업 글로벌화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의 특성, 그리고 자원과 역량, 사업 환경, 세 가지 결정 요인을 들어볼 텐데요. 기업가의 특성은 이 역시도 계속 앞에서 강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회를 포착, 위험을 회피해 나가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업가적 특성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원과 역량 관점에서는 경쟁 기업과 다른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 경쟁 기업이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이런 기업가적 특성만을 갖고 나는 도전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과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가적 특성을 갖춰야겠지만 여기에 내가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기술력, 차별화된 기술력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업 환경, 오히려 국외에서의 경쟁 우위가 클 때, 그리고 글로벌화가 공격적으로 추진할 때 글로벌화가 가속된다라는 것이죠. 국내 로컬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경쟁에서 편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글로벌화가 추진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본촌치킨이라는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치킨 브랜드죠. 우리나라의 치킨 시장 얼마나 치열합니까?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 본촌치킨은 후발주자로서 어떤 맛과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이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해외에 나갔더니 오히려 동남아,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더라. 이런 것들이 벤처기업의 글로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글로벌 기업가 정신에서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문제로 본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태생적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이죠. 상당수의 기업이 한 국가나 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둬서 익스펜션 차원에서 외부로 나가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죠. 먼저 기업 태생적 글로벌 기업의 정의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설립 직후 이른 시기에 글로벌화를 단행하는 기업이다 라는 개념, 또 설립 후 이른 시기에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규모의 기술 지향형 기업을 의미한다. 또 설립 초기부터 여러 나라에서 자원을 활용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사업 조직을 의미한다. 또 빠르게 글로벌화하는 기업들은 설립 시점부터가 아닌 설립 후 몇 년 이내에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공통된 표현들은 다소 상이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공통된 부분은 설립한 시점부터 혹은 빠른 시기에 해외 시장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하거나 해외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소싱 받아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는 태생적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태생적 글로벌화를 촉진하느냐 봤을 때 내부 환경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내부 환경 요인은 기업의 차별적 경쟁 우위 역량이 있다라면은 이제 해외 시장의 조기 진출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창업자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업자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해외에 다양한 경험이 있다거나 인맥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이런 창업가는 벌써 보는 렌즈, 스코프가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창업자의 해외 지향성 역시도 중요한 태생적 글로벌을 이루는 환경적 요인, 내부 환경적 요인이 되는 반면에 외부 환경 요인은 창업가 또는 경영진이 이미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판매망 각국에 구축되어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해외 창업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까 본천치킨 사례를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시장이 협소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라면은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한번 승부를 겨뤄보자. 어떤 기업들은 해외에서 이미 성공을 거둬서 역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 국내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우리는 목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태생적 글로벌 기업의 특징 몇 가지 좀 들여다보면 창업자 또는 경영진이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경우죠. 두 번째로 그들만의 독특한 차별화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이 정도의 우리의 차별화된 경쟁 우위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 진입해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겠다, 승부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태생적 글로벌 기업의 두 가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점진적 글로벌 기업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먼저 보면 먼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또 수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면서 글로벌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이게 가장 일반화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여러 노하우, 경험 등을 쌓아서 점차 해외로 나아가는 것. 반면에 수출 경험과는 무관하게 국내 시장에서 경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글로벌 수준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외 시장에 익숙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글로벌을 위한 어떤 내적 역량을 높여가는 것, 이것도 점진적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옵슬라가 본인의 모형을 통해서 이런 점진적 기업, 글로벌 기업의 개념을 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 X축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 Y축에서는
자원 투입 양을 토대로 했을 때 처음에는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다가 점차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판매 대리상을 통해 수출을 하고 이런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 그리고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한번 법인을 설립을 한번 해보자 라고까지 이어지고 궁극에는 현지 생산 법인까지 설립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점진적 글로벌 기업 등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드린 옵살라 모양의 장점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후발 국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지 못했던 후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향상시키면서 단계적이면서 신속하게 글로벌화를 추진해 간다는 과정이죠. 처음부터 해외 생산 법인을 설립하거나 판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투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면은 의외로 단계에 거쳐서 느려 보이지만 신속하게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글로벌화의 유형, 점진적 글로벌화, 태생적 글로벌화는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 글로벌화는 국제화 과정,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웁살라 모형을 통해 본 것처럼 국제화에 이르는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을 제시한 것이라면은 태생적 글로벌화는 벤처기업을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 창업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좀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원은 먼저 점진적 글로벌화는 1970년대 중반에 스웨덴의 중소제조기업에 기반을 둡니다. 이들 기업들이 스웨덴에서의 로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점점 해외로 파급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태생적 글로벌화는 1990년대 중반 지식집약적 우리 벤처기업들이 이때 글로벌 시장을 바로 들어갔었죠. 특히 미국의 그 벤처기업들이 그 차이가 있다. 또 이론적 근거는 점진적 글로벌화는 기업 행위 이론, 기업 성장 이론에 있다면 태생적 글로벌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 지식 기반 관점에 구분되어 있다. 즉 기업 행위 이론과 기업 성장 이론은 기업이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발전하는지 또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시작은 본인의 경쟁력이 있는 로컬 시장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외형을 확대하라는 관점에서 점진적 글로벌화론을 지지하고 있다라면은 태생적 글로벌화론은 기업가의 어떤 창의성, 혁신성, 진취성은 바로 특정 지역에 창업을 해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기업가 정신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제화를 바라보는 의의에 있어서도 예기치 못한 수출 주문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로컬에서 어느 정도 경쟁을 갖다 보니까 의외로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을 주문하고자 하는 그런 호응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태생적 글로벌화는 해외 성장 기회에 대한 능동적 수용,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그 안에 시장을 우리가 바로 한번 마켓 쉐어를 한번 차지해 보자라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국제화 과정에 조절해서 점진적 자원 몰입과 지식학습, 말 그대로 점차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자원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태생적 글로벌화에서는 처음부터 비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식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집약적으로 국제화 과정에 표출한다. 또 국제화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점진적 글로벌화는 느리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외 시장 진입 방식, 물리적, 심리적 거리와는 좀 관계가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국제화를 진행하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태생적 글로벌화는 설립 후에 빠르고 신속하게 해외 시장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적화된 형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냐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